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는데요. 여야 선대위가 모두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어느 당이 먼저 수습하고 총선 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분석 평가해 보겠고요. 이어서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성남 분당 갑 민주당 예비후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연결해서 출마의 변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부 뉴진수 코너에서는 전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인공이 누구였을지 한국일보 라재기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류호정 전 의원은 이제 또 출마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외를 했고요. 김용태 최고도 이번 주말 지나면서 자주 뵐지 못 뵐지 판가름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좀 지켜보고요. 자, 여야 선대위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의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목소리까지 연이어서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앙선대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대당 선대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 세 분의 3톱 체제 선대위 출범시켰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3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 하마평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뭐 위협적일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이 이미 끝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재명 한 분 체제가 아니라 양쪽에 두 분 계신 이유가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김부겸 전 총리의 어쨌든 선대위에 합류가 되면서 뭔가 민주당의 공천 그런 갈등들이 봉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딱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공천 양당이 끝나고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어떤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김부겸 전 총리가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여당은 계속해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 수도권 선거가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서 여당에 바라고 있는 점은 안정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여당, 또 이런 정책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여당을 원할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겸손하게 늘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헌기 부대변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긴 한데 거기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혁 이 네 분이 또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이 선대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 이름만 들어가 있는 선대위, 예. 기구를 선대위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지도가 있고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을 그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넣어놓지만 실제로 역할은 잘 못합니다. 그래도 왜냐면은-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서, 경기에서, 인천에서 뭐 약간 주효하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세 분이 네. 최근에 여론조사 이 추이를 보면 본인 지역구에서 팍팍해요. 원희룡 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랑 이제 붙게 되는데 네. 막 팍팍하잖아요. 사실은 완전 경합지거나 좀 밀리거나 이런 상황인 것이고 나경원 전 의원도 동작에서 보면은 그렇게 압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함령 총경을. 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특별히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서 권역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요. 자기 네네. 지역구 선거 치르는라도 이렇게 허덕허덕 될 거라서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라고 봅니다. 예.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의 귀신이니 시간이 지나면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도권 선거의 귀신? 왜 귀신인가요, 한기 부대위원님? 수도권 선거의 귀신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이제 선거 치르면서 이해찬 대표 겪어보면 네네. 그 진영의 혹은 당의 큰 어른이라서 네. 이게 개선 체계가 잘 정돈이 됩니다. 예, 선거 캠프라든가 선대위라든가 그게 한시적인 조직이라서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사실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선대위원장도 많고 네. 누가 또 본부장도 끼어 들어오고 이래서 되게 어수선한데 이해찬 대표 딱 있으면은 그래도 이 어수선한 분위기라든가 갑론을박이라든가 혹은 개파적인 어떤 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추 정리가 돼서 전선 하나를 선명하게 짤 수 있거든요.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도 조국 사태 이후에 치러진 선거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막 출연하고 이랬는데 네. 이해찬 대표가 딱 정리해 줬거든요. 이거 조국 선거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은 우리 자매정당 아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수박에 대한 뭐 이런 공격처럼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 이렇게 뭐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당에서 네. 이런 거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딱 정리해주고 딱 전선 하나를 선명하게 긋고 갔거든요. 네.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뭐 선대위원장이 양당에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가르마를 타주고 네. 전국 선거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국민들께 어떤 정책 선거라든지 이러한 메시지를 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네. 글쎄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대한정당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내세우는 거는 물론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자라는 그 프레임을 갖고 나올 텐데 사실 네. 그거 외에는 보여주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민주당이 어떤 대한정당으로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사실 부족해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이해찬 대표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양당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예. 특별한 정책을 내놔서 이제 그 실제로 지지율을 견인하기보다는 네네. 서로 그냥 청산하자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386 운동권 청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정권 심판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보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분 최상병 사망 사건과 박정훈 대령 탄압의 핵심 피의자인데 뭔가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막 도피 비슷하게 시키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이 정권은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선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네. 국민들의 지지를 견인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이해찬 김부겸 두 분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711님 총선 후보자들은 당선 위한 공약보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깨어있다는 걸 알고 당선보다 헌신할 방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라는 조언도 해주시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지금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는 잠깐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선대위 체제는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원희룡 후보가 공동선대를 맡아서 결국에는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대도 될까요? 지역별로 이제 거점 선대위원장을 임명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께서 본인들 선거 왜 전국 선거 지휘하기 어렵다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광역의 그 벨트에서는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경기 같은 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럼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남부에 계시다 보니까 그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경기 남부 벨트의 많은 후보들이 어떤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구신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하부대님, 그 지금 김부겸 전 총리께서요. 네. 민주당 공천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선대위 합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향후에 어떤 행보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그 어떤 정치적 네. 플랜을 염두에 뒀다면은 이 상황에서 나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선이 지나고 나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공천이 다 끝난 상황인데다가 네. 뭐 실제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좀 축소돼 있는데 네. 역할은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눠져야 되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때문에 나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 성격과 인품이 그래요. 예전에 민주당의 황금기 때 180석 하고 막 이랬을 때 네네. 그때 이분 홀로 험지에 나가서 낙선했거든요. 고생하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어려울 때 뭐 정권 말기에 이럴 때는 또 총리로 묵묵히 계시면서 이 마무리를 하시고 나왔고 예. 근데 어려울 때는 좀 나서서 책임을 나눠지고 좀 우리 당이 좀 잘 될 때 그 영광의 시기에는 영광을 같이 누리기보다는 험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이런 분이라서 그런 인품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당이 어려우니 스스로 헌신하려고 나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 한 가지만 더 줄게요. 임종석 전 실장은 이해찬 위원장도 약간 기대하시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래서 이 선택이 임 전 실장 선택이 선거 국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임 전 실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혹은 맡게 될까 극적으로 언젠가 좀 짠하고 나올 수도 있으려나요? 뭘 제안할지를 예. 선대위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네.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선대위원장 레벨 혹은 총괄본부장 레벨의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SNS에 밝히기를 의전 자리 이런 것들 다 뭐 불문하고 네. 당에서 요구하는 거 그냥 백의 종군까지 포함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 네. 조만간 어떤 제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천 관련 얘기 계속 이어가서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저녁에요. 그 몇 군데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역시 친명 불패 아니었나 하는데 특히 박용진 의원이요. 결국에 경선 득표 그 30% 감산 페널티의 벽을 못 넘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 진출을 그래서 확정을 한 거다. 이 결과에 대해서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30% 감산 페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가 공천 주지 않겠다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네. 가감점에 따라서 이번에 공천 결과가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오늘 저희 당 같은 경우 5% 포인트 가산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네. 5%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양자로 갔을 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30% 포인트 30%나 감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결과적으로 어려웠던 승부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승복했고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아마 민주당이 지금 망가진 민주당을 더 나중에 복구하는데 좀 역할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조응천 금태섭 의원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사망 선고를 의미한다. 이 박용진 의원 탈락은. 그래서 함께하자라는 얘기했는데요. 함께 포함해서 한번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종천 의원이나 이미 나가셨지만 예. 박용진 의원이나 뭐 저랑 개인적으로는 둘 다 가까운 분들인데요. 네네. 정치적 선택인 거죠. 실제로는 30% 감산 페널티를 맞으면 무조건 경선에서 지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지난 총선에서는 그걸 겪고도 이긴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컷오프가 되거나 아니면 하위 20%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그 개인 정치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컷오프되고 탈당했습니다. 네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당이 공천을 잘못했다는 것을 유권자가 추인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죠. 정치적 선택을.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대신 그냥 당의 시스템에 따라서 뭐 판단을 수용하고 네. 한번 내가 이 상태로 붙어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승복을 했는데 이게 무슨 친명 비명으로 나눌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여기는 뭔가 룰이 중간에 바뀌고 이랬던 지역이 아니에요. 네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서대문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이 개파 갈등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패한 박용진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두 분께 공히 좀 여쭤볼게요.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코멘트를 부탁드릴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서대문 갑이요. 네. 여기가 청년 전략 지역구라고 불리었었는데 네. 지금 성치훈 전 행정관이 후보에서 빠지고 네. 대신 후보로 추가돼서 김동하 변호사 네. 약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은기 부대변인. 청년 정치인 입장이 아니라 예. 그냥 사람 입장에서 사람 유권자 입장에서요. 입장에서 보면 이 예. 천하에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니 처음에 이 청년 전략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난 뒤에 룰을 중앙위원 투표로 하더라고요. 중앙위원이 예. 누구냐면 국회의원이나 네. 당대표나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에요. 네네. 그 룰로 한다는 게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 그 서대문갑 지역의 공직선거 후보자 뽑는데 당의 당뇨들이 그걸 뽑는 거지? 중앙위원들이 뽑는 거지? 네. 했다가 문제 제기를 받으니까 갑자기 룰을 바꿉니다. 당원 70%, 국민 30%. 그것도 참 황당했거든요. 당원 단계에 따르면은 보통 경선은 그 지역 당원 50%, 국민 여론 50%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아가지고 본선에서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원 70%가 뭐냐면 전국 당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갑에 출마하는 사람 경선하는데 제가 실제로 투표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네. 이게 첫 번째로 하나가 있고 예. 이렇게 수시로 룰을 바꾸고 뭐 호떡 공천하듯이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성취현 후보 뺄 수 있죠. 문제가 되면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1차, 2차 심사할 때 걸렀어야죠.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당에서. 네. 근데 그때 컷오프 안 하고 안 하고 3인 경선에 올렸다라는 건 소명을 수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소명을 수용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뒤집는다? 이렇게 무능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으며 이 핑계로 되는 게 뭐 여성단체 성명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성단체 성명에는 7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6명은 다 본선 후보가 되고 1명만 빠졌잖아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 김동하 변호사는 제가 축하도 드리고 그분이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건 친명 비명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당의 절차와 시스템을 되게 우습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네네. 그분이 된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게 호떡 공천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비슷한가요?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민주당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김동하 변호사 이분을 전략 공천 하시던가요. 이거 마치 본인들이 공정한 척 하려고 하다가 이 뭐 고스톱 같은 것도 짜고 친다고 하는데 짜고 치지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 네. 굉장히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으로 봤을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이번 민주당의 망가진 시스템 공천이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아까 한 2시간 전쯤인가요? 서울 중구 성동구 을 결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해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일단 꺾었습니다. 물론 하태경 의원이 어떤 긴급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지만은 김영태 최고위원 이 결과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그 하태경 의원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서 1차 경선 데이터, 2차 경선 데이터를 보면서 좀 되게 이해훈 의원이 굉장히 저력이 있구나를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1차 경선 때에 비해서 2차 경선 때에 굉장히 높게 또 따라오신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5% 그 가산점을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전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네네. 놀랍게 봤고요.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당의 입장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이 공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은기 부대변인은 이해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누를 것이다 이렇게 감당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결과 보고 좀 놀랬고 네. 실제로 하태경 의원이 좀 너무 빨리 지역구를 내려놓고 수도권에 올라왔잖아요. 예. 아, 그 서사들이 되게 허무하게 지금 형해화되는구나. 뭐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해훈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둘이 중량감 있는 후보끼리 붙어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예. 건조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본 인사 있을까요, 하원기 부대변인?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지금 친북 반미 성향 단체 출신한 점이 좀 논란이 됐던 전지혜 씨 네. 후보 사퇴 입장을 냈고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분노,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비판 발언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색깔론은 싫죠. 네네. 저도 색깔론은 싫은데 이게 비례대표에 지금 다 몰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 색깔 그러니까 이런 이념, 이런 정치적 스탠스를 나가서 지역구에서 도전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 낡은 색깔론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유권자가 그냥 선택을 해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이라든가 네. 진보당에서 들어오는 후보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그 사람 개인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혹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의 그 비례 전체 연합을 보고 연합체계에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이념에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이념이나 색깔이나 뭐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음이 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체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좀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공천 뭐 취소 쪽으로 결정이 갈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좀 공관위원들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물론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저희가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선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물론 이제 과거 발언 분명히 잘못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태우 후보가 사과했는데, 근데 그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후보를 또 이렇게 바꾼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원칙에 대한 훼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원들의 좀 신중하고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두 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 그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과거 발언이 이게 공적 이슈에 관한 건지 이후에 잘못을 지금처럼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다른 뭐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원기 부대변인. 저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네. 왜 이 페이스북을 폭발을 안 하고 남겨두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이게 한 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최고위원 나왔을 때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굴이 돼가지고 마치 보물창고처럼 쏟아져 나왔단 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연인 신분일 때 SNS에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 입장에서도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자연인 신분일 때는 뭐 SNS 좀 자유롭게 썼지만 네. 이게 지금 공인이 됐으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네. 일괄적으로 일일이 이걸 확인하지 못하니 일괄적으로 내가 이거 삭제하고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옛날 게 나오면은 그거를 되지도 않는 뭐 반론이나 변명으로 하다가 한 번 더 혼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었어요. 네. 이번에도 처음에는 괜히 그 물타기 하고 반론하려다가 또 혼나고 그랬던 거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자동차 그 막 속도 위반 뭐 속도 위반까지는 아니지만은 공도에서 몰고 다니고 네네. 이런 것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보면 계속 더 나올 텐데 이걸 왜 안 지우는지가 일단 모르겠고 네. 이후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뭐 된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지 않았어요. 나올 때마다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고 네. 옛날에 그 정치적으로 한 얘기인데 뭔 문제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됐던 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당선 축하 파티를 벌인 것으로 전해져서 좀 논란을 빚은
지금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후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행동을 보면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같은 당의 소속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후배 정치인으로서 총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각 후보들 한 분 한 분의 행동, 생각, 메시지가 전국 선거에 분명히 당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든 후보, 이제 공천이 된 모든 후보분들께서 좀 더 겸손하게, 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위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여당이 안정감 있게 어떻게 이 정부를 잘 이끌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여당 후보들에 대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많은 후보들께서 지금 공천 받으면서 좀 들뜨신 후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된 것이 곧 당선이다라고 자칫 오판하면은 이 남은 29일 동안에 얼마든지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출국 과정, 또 주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등 좀 전반을 밝히지 않겠느냐 해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의 이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부터 이게 속전속결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외국에 대사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시점도 되게 애매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공수처에서 휴대폰 포렌식하고 난 뒤에 포렌식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단독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를테면은 02800 그 대통령실로 전화가 왔다는 그 얘기들 예, 혹은 뭐 수사 잘 됐다 이제 이첩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순식간에 입장을 바꿨다는 그 정황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호주로 보냈단 말이죠. 네네. 호주로 보내면서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뭐 임명장도 안 받고 그냥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백주대낮에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해병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네.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느닷없이 뭐 항명죄 혐의로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한 핵심 피의자 혹은 핵심 뭐 인물 중 하나인 이종섭 전 장관이 마치 이게 그 외교부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합심해서 도피해주듯이 이런 식으로 호주로 빼는 것 이건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특검법이든 국정조사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종섭 장관 측에서도 전 장관 측에서도 수사 협조에 대한 약속은 하셨고 또 임명장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아그레망에서 양국 간의 어떤 얘기는 된 상황에서 가긴 갔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피의자 신분이기도 예. 하고 그렇게 분초를 다투지 않잖아요. 급하게 갔어야 됐느냐. 분초를 다투지 예. 않는데 왜 그렇게 빨리 그러면 절차도 생략해가면서 일요일에 야반도주하듯이 가야 되냐라는 네. 걸 봤을 때 그리고 원래 있던 호주 대사가 보통 임기가 2, 3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임기 수행을 1년 남짓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호주 대사를 수행을 잘 못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실제로 그 호주 대사직을 잘 수행해서 방산 수출입 관련한 문제도 잘 해결해서 K9 같은 거 많이 호주에 이미 승인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네.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이게 바꿨잖아요. 이런 것들 다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는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 당론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하원기 부대변인의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뭐 정무적으로 저희도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또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21대 국회가 막바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네.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주당도 물론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프레임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좀 민주당의 어떤 선거를 위한 특검법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호주 대사를 임명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께 더 자세한 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이 질문 들어보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 비교적 선전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이득까지는 안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이 아니죠. 예, 손해인가요? 네, 당연히 범민주 계열 입장에서는 예. 이제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지만은 조국 신당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표가 몰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손해인 것이고 이게 2020년에는 열린민주당 롤이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해찬 대표는 그래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민주당에 표를 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총선 지나고 난 뒤에 이 정계 개편 상황을 보면은 뭐 범민주 진영 자체에는 뭐 그렇게 실도 아니다. 네. 예, 애매한 어떤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똔똔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예.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당 과정 자체를 비판받아 마땅한데 네. 본인의 그런 법원 판결을 뛰어넘어서 명예회복성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다분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한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체포동의안 넘어오니까 부결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각의 유권자들은 방탄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도 김건희 방탄, 뭐 이종섭 방탄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방탄하고 있는 마당에 뭐 조국한테 뭐라 그러냐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게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 거대 양당들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희석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전국 곳곳에 빗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처리가 됐습니다. 3km가량 더딘 흐름이고요. 이후에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긴 구간 막힙니다. 둔대에서 반월터널까지도 밀리고요. 더 가서는 월곶과 영동선 시점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에서 김포 쪽으로 3km가량 교통량 늘었고요.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 갓길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계양 6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이어지는데요. 50분 정도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이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뉴스레터 K는 총선 관심 지역 출마자분들 한 명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성남 분당 갑 민주당 예비 후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네, 일단 분당갑 출마의 변부터 저희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제안을 거절하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분당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과 재건축을 통한 행복한 도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판교 분당에 도전했습니다. 네, 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뭐 강원도지사를 지내셨고 주로 강원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뭐 서울 종로 출마도 거론됐었다가 다시 분당으로 오시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좀 너무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신다면요? 네, 제가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시야를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히딩크 감독은 외국인도 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는 우리 제주도지사 하다 지금 인천 계양에 출마했잖아요. 네네. 우리 홍준표 지사는 동대문에 있다가 경남지사 하다가 지금 대구시장 하잖아요. 네. 결국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도 전라도 분이 경상도에 가서도 당선될 수 있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당 판교를 만들어내려면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잠깐 여기서 상대인 안철수 후보께서요, 이 후보님에 대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아직도 강원도가 낙후된 곳이 많아서 그분이 하실 일이 참 많은데 원래 강원도에서 공천 받으시고 거기서 일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은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판교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가는 지탱 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이 36위인데 예. 결국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재건축을 통해서 30년 된 분당을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는 판교 분당이 맞다고 보고 이 모델을 네. 제가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해봤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강원도에도 좋고 전국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분당갑 지금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갑의 민심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 여론조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3번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는 높은데 2년간 한 게 별로 없다는 게 평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광재는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평하고 계시고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점차 제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저희 호감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 일할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것을 주로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분당갑이 뭐 보궐선거 과거에 포함해서요. 지금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6번 당선한 보수의 비교적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네. 안철수 예비 후보에 비해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강점을 생각하시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하는 부분일까요? 그 첫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진정성. 그러니까 재건축이 분당에서는 핵심 이슈인데 저는 그 서현동 시범지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애로를 함께 느끼고 있죠. 두 번째로는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인데 네. 결국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재건축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결국은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력의 문제인데 네. 이건 여야의 힘을 다 모아야 되고 경기도의 힘도 모아야 되고 성남시에 모아야 되고 중앙정부의 힘도 같이 모아야 되는데 네네. 이건 결국은 사람 부자인 제가 훨씬 더 잘할 거고 정치력도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가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안철수 예비 후보는 그 이광재 후보님하고 비교해서 본인의 장점을 이 지역에서 내가 안랩 본사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오랜 연고를 강조하셨는데 아까 잠깐 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이 아직은 좀 낯설어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반론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판교라는 도시를 누가 만들었죠?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이게 IT 혁명의 본거지로 이 도시를 기획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판교라는 도시를 기획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저는 안철수 후보도 잘 아실걸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네. 이 초기 벤처 2004년도니까 초기 벤처가 막 태동할 때 네네. 이분들과 같이 모태펀드의 법률을 만든 것도 제가 강력한 기획자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벤처 생태계가 돌아가는 그 생태계를 만든 사람이 저는 그중에 강력한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저희가 만든 도시를 만들고 이 벤처 생태계를 만든 그런 법률과 입법과 예산을 만든 게 저라면 네. 제가 기여한 게 있다면 거기에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 안 후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류호정 의원 같은 분이 많이 성장해야 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싶고요. 그분이 판교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교에 보면은 7만 5천 분 정도 일을 하시는데 2만 분 정도만
이 근처에 사시고 나머지 5만 5천 분 정도가 화성, 용인, 서울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거,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좀 벤처단지답게 너무 성공한 기업만 아니고 좀 성수동처럼 이런 벤처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는 이런 걸 같이 요정 의원하고 같이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예. 4월 10일 총선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44%, 이광재 후보님은 39%로 집계됐는데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참고로 이번 결과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청취자 여러분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후보님 지금 한 달 조금 안 남은 시간이거든요. 역전이 가능하시라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언제일지 또 한 발 더 뛰는 게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5%면 3%만 앞서면 되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다들 놀라고 있죠. 저는 결국은 이 지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네네. 결국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야탑동, 임해동에 계시는 분들은 고도 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저 이광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 교통 문제 이 판교 IC까지 40분이나 밀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광재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광재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제가 빠른 속도로 지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그 재건축 언급을 하셨었는데 분당갑의 현안 중에 최대 이슈가 재건축을 갖기도 해요.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앞으로 만약에 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이신가요? 첫 번째로는 예. 선도지구가 빨리 지정이 돼서 이것이 또 한 번의 시범지구화 돼서 이 모델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경제성인데 이 기반시설하고 교통, 이주단지 부담 이거를 주민이 다 떠안으면은 경제성이 없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과학고를 신설한다든지 이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영재고 등 이 교육 부분을 강화해야만 결국 이 도시가 훨씬 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아마 결국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캐나다에 있는 이카오에서 항공기구에서 고도 제한을 풀어야 15층까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건 제가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도를 강조하시던데요.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재건축 또 이주가 완성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은 국토부 장관 또 용산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후보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민이 볼 때는 그 안 후보는 2년 동안 그래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여야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일산, 파주, 일산도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신도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회에서 여야,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이런 것이 총의를 모으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정당만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역할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문제를 풀어야만 또 도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이 요구하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지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 그다음에 일을 해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를 아우른 정치력 또 일을 해보신 경험 같은 거는 후보님의 그 이력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여러 가지 경험 바탕하셨고 또 국회에 계실 때는 기재위 간사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도 있으시던데 혹시 재건축 이슈 외에 대표적인 또 정책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교육 공약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아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거를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분당판 EBS 위대한 수업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 IT가 판교에 IT 인력이 많잖아요. 네네. 이 IT 인력과 이곳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방과후 수업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거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뜨리게 되면 예. 우리가 그 코딩 수업이나 AI 수업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 유엔 대회 같은 걸 만들어서 생각하는 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만들어낸 교육의 진심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탄천이라는 거. 예예. 이거는 제가 이 강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생태에 대한 일책이 많은데 이 하천 부지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예. 수많은 분들에게 탄천 운중천을 걷고 하시거든요. 여기를 양재천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고수부지처럼 수영장이 있거나 이런 문화시설 같은 걸 만들게 되면 훨씬 저는 돈은 적게 들이고 행복도는 높일 거다. 파크 골프장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운동할 수 있게. 네네. 그러니까 교육과 이 문화, 이 탄천, 그다음에 성남에 와 보니까 아트센터가 이게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비하면은 좀 더 많이 발전하면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를 가보니까 네. 저녁에 공연이 있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고 도서관이 있는 곳이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문화, 탄천 또 아트센터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총선 판세도 잠깐 여쭤볼게요.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현재 수도권 판세 또 주요 변수 후보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로 봐서는 예.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어느 정당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60%가 현 정부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결국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네. 민주당에 있을 경우는 단결과 통합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네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탄천 같은 데를 걸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좀 단결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단합만 하면 네.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 정부를 좀 따끔하게 집권 3년차를 심판할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민주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저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겸손과 단결만이 국민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결, 단합, 또 통합 말씀하셨는데 후보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원조 친노라는 평가도 받으셨는데 이번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뭐 비명 행사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금 친 이재명계에 무게가 실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선대위에 참여한 것도 우리가 빨리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후보로 나선 분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네. 이번에 낙선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당에 더 헌신하면 그거 반드시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무소속을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당이 네네.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소속 압박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시간을 살지 말고 역사 속에 살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를 혼내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때 어려움을 겪은 민주당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조금 더 헌신해 주시면 반드시 이 당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국민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에 있다가 막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겐 거대한 사실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잠깐 안철수 후보께서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정책 토론을 지금 후보님이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인원 파악이 우선이고 또 둘만 하는 건 또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하시면서 사실상 거절하셨는데 그럼에도 양자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버 보면은 맛집 리뷰 있잖아요. 네. 먹어보고 난 다음에 리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아니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이 심각하면 불러서 뭐 둘을 부르든 셋을 부르든 해가지고 그럼 성실하게 답변하고 저는 얼마 전에 그 고도 제한 완화 그분들이 추진위원회가 왔을 때 제가 답변 드리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불러서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공동 공약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저는 제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토론을 이기는 토론을 저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토론을 하고 서로 공약이 같아지면 현실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자, 한 3,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되시면 향후 행보 그리고 정적인 포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려운 분당갑을 선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행복 도시를 만드는 이 모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친 국민들, 힘든 국민들, 정체 절망한 국민들한테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고 저도 이런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이것을 전국으로 퍼뜨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분당갑 민주당 후보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관련해서 여론조사 수치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릴게요.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거고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지난달에 면접원에 의해서 조사가 시행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60이고요. 긍정평가가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에 KBS가 의뢰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세영이는 양쪽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새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엄마 뱃속에서 태아 경기를 앓은 후 결국 신경계 이상을 갖고 태어난 세영이. 지금까지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척추 통증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는데요. 이런 세영이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은 신장질환 2기 투병 중인 아픈 엄마뿐입니다. 수급비를 아껴보지만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병원비. 하루하루 약해져만 가는 세영이의 근육과 관절에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세영이와 엄마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비가 내리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직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남부의 늦은 오후까지, 충청 이남은 저녁까지 약한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제주 산지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맑은 하늘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밤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0도, 부산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10도로 웃돌아 포근할 텐데요. 한낮에 서울과 제주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강릉과 부산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풍주의보가, 제주도 해상과 그 밖의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경북에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도 차츰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6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최상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신임 주 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며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평점이 하락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 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청년 근로자 휴식권 및 노동권을 침해한 다수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던 한국인 선교사 1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스카로 알려진 미국의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가 영화계를 비롯한 여론의 관심사입니다. 이변은 없었다거나 아카데미 전통을 유지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상을 받은 인사들과 영화들을 둘러싸고도 수많은 사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 영화계 얘기일 수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영화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했을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영화 시장과도 관계가 있겠죠. 오늘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평가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라재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올해 아카데미 주역은 영화 오펜하이머였다라고 하던데 먼저 주요 결과부터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펜하이머가 작품상과 감독상, 네. 나무주연상, 남우주연상 등 7개 부문상을 수상했는데요. 7개 부문? 네, 예. 가연것들은 분장상과 의상상, 미술상, 여우주연상을 받아 4관왕에 올랐고요. 네. 영국 영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각색상과 국제장편영화상, 음향상을 수상하며 3개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영화계를 우리가 흔히 뭐 할리우드 이렇게 할리우드 시장 네. 많이 하는데 네. 할리우드는 이번 시상식 결과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는 걸로 나타났을지요?
네, 한동안 아카데미상 시상식 결과는 나눠먹기식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아카데미 주인공이라 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애덤스가 작품상과 감독상, 여유주연상, 나무주연상 4개 상을 받았고요. 네. 2022년엔 작품상을 수상한 코다는 나무주연상과 각색상 등 3개 부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네. 오펜하이머의 7개 부문 수상은 2009년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후 최다 부문 수상인데요. 예, 당시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등 8개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15년 만에 몰아주기 수상 결과가 나온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아주기 수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오펜하이머가 이번 아카데미에 굉장히 주목받은 작품인 것 같은데 할리우드가 이 영화에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영화적 완성도와 주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완성도랑 같습니다. 주제요? 네, 예. 오펜하이머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적인 면이 꽤 있습니다.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현재 원래 아이맥스 필름은 컬러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 이제 흑백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이 영화의 흑백 장면을 위해서 아이맥스 필름을 별도로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아이맥스 필름, 흑백 필름을 촬영한 영화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핵폭발 장면이 그 하이라이트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핵폭발 장면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아날로그에만 의존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이런 실험적인 접근이 시도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영화 완성도로 이어진 점을 아카데미 회원들이 주목한 듯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특히나 오펜하이머의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펜하이머는 원자탄 개발을 주도한 미국 핵 물리학자 노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이끈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으나 냉전 시기에는 또 반역자로 또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젊은 시절 공산당원들과 교류한 점 때문에 사상적으로 불순하다. 네.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요. 메카시즘 광기가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을 때 네. 할리우드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할리우드 감독과 배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정부를 적극 도와 전쟁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네네. 이런 그 모습들이 오펜하이머의 삶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좀 더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배경도 합니다.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오펜하이머의 그 핵폭발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네. 확 터지는데 소리는 없고 나중에 확 몰아치는 흑백도 네. 잠깐 겹치고 아주 좋은 작품이었고요.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배우 에마 스톤에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여자 프랑켄슈타인 역인데 벌써 2번째 수상이네요. 네, 에마 스톤은 2017년 여러분들도 친숙한 영화이죠. 나라랜드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후 이번이 두 번째 수상입니다. 네. 아카데미 배우상 후보에 올해까지 5번 올랐는데요. 할리우드가 인정한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것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에마 스톤 수상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를 이미 수상하기도 했고 네. 세계적인 톱스타로 인정받는 배우가 이렇게까지 몸을 던져 연기하는 수가 있을까? 연기 변신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런 모습 자체가 신기하게 보일 정도이니까요. 뭐 수상 자체는 뭐 받을 만한 그런 수상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마 스톤의 여우주연상을 뭐 많은 분들이 뭐 지적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런데 할리우드 안팎에서는 뭐 역사상 최초의 미국 원주민 출신 여우주연상을 기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플라워 킬링문의 닐리 글래드스톤이 유력한 수상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글래드스톤은 미국 원주민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예, 글래드스톤은 미국 몬태나주 원주민 보호구에서 자라났습니다. 뭐 원주민이라고 하나 이제 목에는 또 유럽 쪽 혈통이긴 합니다. 후보에 오른 것도 처음이에요. 네, 후보로서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런데 글래드스톤은 이제 플라워 킬링문에서 미국 원주민 5세족 여인 몰리를 연기했는데요. 네. 지난달 열린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상을 받은 배우 10중에 9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래드스톤이 엠마 스톤보다는 좀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글래드스톤이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기대가 또 되게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었던 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기대와 달랐다는 거가 이제 오스카상 선정 방식 또 일반 여론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카데미는 전통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 수상자를 선정했고 이 또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문화 소비 방식을 대변해 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일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 수상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뭐 약자로 안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파스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안파스 회원이 되는 건 좀 까다롭습니다. 네. 이 안파스 내부의 각 지부별로 추천을 받아서 내부 심사를 거쳐 이제 회원 초청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회원들이 예전엔 백인 남성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할리우드를 지배했던 주류들이 주로 이제 백인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안파스 회원 다수가 이제 백인 남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가 백인과 남성 위주 시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안파스가 이제 최근 그 회원들의 국제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지 않는 해외 영화인들한테도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예. 성별 인종적 다양화도 도모하고 있는데요. 올해 투표가 가능했던 안파스 회원은 1,500명 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국적은 93개로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9개국이었으니까 안파스가 얼마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감독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생애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데 뭐 다크나이트 비롯한 배트맨 뭐 3부작 그리고 인터스텔라, 뭐 인셉션, 덩케르크 뭐 수없이 많은 흥행작은 만들어냈었죠. 놀란 감독이 그동안 유독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놀란 감독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감독인데요. 네네. 2002년 메멘토로 각본상 후보에 총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1년 인셉션으로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가 됐었고 네. 2018년에는 덩케르크로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에 각각 지명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제 상을 못 받았던 그러게요. 거죠. 네, 근데 놀란 감독은 지금까지 이제 거론했던 영화들처럼 덩케르크나 인셉션처럼 그리고 인터스텔라처럼 주로 덩치 큰 흥행작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카데미 이제 1990년대 중반쯤부터는 큰 영화들보다 작은 영화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흥행한 영화보다 덜 눈에 띄는 영화들의 작품상 감독상을 줘왔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 놀란 감독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눈길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너무 대작이어서 오히려 좀 배제가 된 면도 있나 네, 보네요. 오펜하이머가 작년 그 흥행 10위 안에 들어간 영화입니다. 미국 네. 시장에서 흥행 10위 안에 들어간 영화인데 한 해 동안 흥행 10위 안에 들어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건 2004년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이후 20년 만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만 봐도 그 흥행 영화들, 덩치 큰 영화들이 얼마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 힘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잘 되는 작품들이 상까지 받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인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또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는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라고 하죠. 이 사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수상은 인간 승리라는 평가가 인간 나오고 승리요? 있죠. 네, 그때 시상식 장면에서도 여러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었는데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1993년 영화 채플린으로 생애 첫 나무주연상 후보가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28살 나이였으니까 재능이 좀 남달랐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약물 중독으로 슬럼프에 빠졌고 네. 폭력 사건으로 체포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다시 일어서기 힘든 그런 배우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재활에 성공한 매우 드문 경우이죠. 네, 그리고 아이언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한데 이 그렇죠. 아이언맨이 좀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배우 이력에 있어서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역설적으로 아이언맨으로 10년가량 하락하면서 이제 그 연기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009년에 트로픽 선더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는 했으나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없기는 했습니다. 네네. 예, 2019년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을 끝으로 아이언맨을 벗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아카데미를 노릴 수 있는 연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4974님, 오펜하이머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수상 축하합니다. 킬리언 머피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지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다시 보게 된 영화였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좀 궁금한 게 앞서 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에마 스톤이나 또 나무주연상의 로다주가 수상을 하고 나서 희상했던 동양인 배우 키호이 콴 그리고 량쯔충 배우에게는 보니까 트로피만 쓱 받고 축하 인사나 포옹은 다른 배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인 다른 배우들과 이렇게 포옹도 하고 뭐 이렇게 축하도 하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게 네. 인종차별 아니냐. 왜 네. 은근히 동양인을 이렇게 쓱 지나가고 다른 사람, 정작 시상자와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안 보이느냐. 이게 너무 예민한 반응인가 아니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인종차별한 게 있는 건가요? 오해의 소지는 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소 관계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 친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또 특히나 키오이칸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활동을 오랫동안 안 했던 배우이거든요. 아역 배우로서 이제 인디애나 존스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해왔었거든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애덤스가 사실상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도 그렇게 활동이 없었고 네.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소 관계가 좀 친소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계 배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그 부분만 영상이 이렇게 계속 돌면서 뭐 논란도 되고 있는데 하여튼 네. 뭐 친소관계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애니메이션 부분을 잠깐 보면요. 픽사와 디즈니 같은 쟁쟁한 제작사들을 제치고 일본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던데 뭐 일본을 빼고는 흥행몰이는 하지 못한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마지막 작품에 대한 뭐 예우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나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뭐 예우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영화적 완성도가 워낙 빼어나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한국에서는 내용이 좀 난해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미국 등 해외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좀 상당히 놀랐었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와 픽사 등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수상을 독점해 왔었거든요. 네. 20년 동안 단 2번 할리우드 외부에서 수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들입니다. 이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포함해 가지고요. 네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2004년에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네네. 지금 또 하나 부문이요. 다큐멘터리 부문. 여기는 지금 미국 사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마리우폴에서의 20일 이것이 선정된 거는 뭐 지난해 나발리 수상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할지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을 받은 마리우폴에서의 20일 감독 엔스티라프 체르노프 감독의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과거를 이 상과 바꿀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꾸겠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안다. 우리 영화인들이 앞으로 작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 이런 내용의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시상식 참석한 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하답하는 장면이 상당히 이 시상식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부문, 다큐멘터리 부문까지 말씀 나눠봤고. 자, 근데 아카데미가 최근 우리 한국 영화계를 꽤 주목하는 양상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은근히 좀 내심 기대하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 시상식에도 한국계 감독의 영화가 후보에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네. 뭐 저희들한테는 좀 아쉬운 결과이겠지만 네.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예. 아카데미가 많이 변했다고 하나 동양계 여성에게는 여전히 문이 좁습니다. 네. 올해까지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22편이 작품상 후보가 됐는데요. 네. 96년 아카데미 역사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죠. 근데 그 22편에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가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네네. 게다가 셀린송 감독은 이번이 데뷔작이죠. 데뷔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22편밖에 안 되는데 데뷔작에서 또 이렇게 네. 후보작에 올랐다는 것. 208 하나님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좀 돼야 수상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관왕 후보에 올랐던 작품 중에서 미국 영화 아까 말씀하신 바비도 있던 것 같은데 뭐 바벤하이머라는 신조어까지 네. 나오면서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인데 주제가 수상은 딱 한 부문에 그쳤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아카데미는 흥행작을 좀 저평가하는 경향이 역시, 있습니다. 네. 또 여성 감독 영화라는 좀 약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펜하이머가 이번에 주목받는 상태에서 바벤하이머로 같이 묶였던 오펜하이머가 주목받는 상태에서 예. 바비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도 좀 안 따랐네요. 네. 사실 영화 바비는 뭐 여우주연상 부문 후보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이른바 뭐 페미니즘 논란의 중심으로도 떠올랐던 것 같던데 이건 어떤 사연이었죠? 네, 여우주연상 후보도 그렇고요. 그레타 거이크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또 포함되지 못한 점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렇듯이 여성 감독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그 홀대를 받는다.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아카데미가 풀어야 될 해묵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기리는 추모 코너도 있었던데 해당 영상에 배우 이성균 씨의 모습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일단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들어볼게요. 이성균 씨는 아카데미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성균 씨 출연작 기생충이 2020년 작품상과 감독상 등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여러 시상식에서 이성균 씨가 할리우드 영화인들과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기리는 추모 공연에도 배우 고 이성균 씨의 모습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한때 아카데미상 수상 이거는 곧 추가 흥행이다라는 어떤 뭐 보증수표랄까요?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 보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소비하는 뭐 소비층의 어떤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극장 이외에도 영화를 소비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졌지 굉장히 않습니까? 다양해졌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작품에 따라서는 또 아카데미 수상 여부가 극장 흥행에 아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수상작을 또 들어보면 야, 저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무슨 상 받았대. 한번 볼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전후로 해서 이제 개봉일을 조정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시상식 전 국내 수입이 결정된 영화 같은 경우는 상을 받을 때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영화 예고에도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제기 영화 전문 기자, 뭐 아카데미가 품은 영화 이러면 딱 보면은 또 솔깃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봉 시점도 조율하기도 한다는 말씀하셨고 또 지금 영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제작 또 배급에서 뭐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여기가 좀 강자로 떠오른 게 사실인데 실제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23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19 종식과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OTT 이용량이 코로나19 기간에 비해서 줄어들었듯이 업계 영향력도 OTT의 업계 영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할리우드 이제 거대 스튜디오로서 이제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어떤 활약을 보일지 등 OTT의 활약을 주목해야 되는 점은 여전합니다. 3253님께서요.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왔네요. 영화 보는 일이 직업인 라 기자님은 참 좋겠습니다. 웃음표까지. 이런 문자에는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좋을 때는 좋은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좋죠. 이제 안 좋은 영화를 볼 때는 괴롭죠. 왜냐하면 그래도 일이시니까 보셔야 또 어떤 평도 하시고 기사도 쓰실 테고 취재도 하실 테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가 보여준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할까요? 세계 최대 영화 제작과 또 유통 시장이 보여준 트렌드는 어떤 모습이라고 평가해야 될지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이후 정말 제대로 치러진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참여도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영화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보여줬던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OTT의 활약이 많이 주춤해졌고 할리우드 전통 스튜디오들의 어떤 반격이 눈에 띄는 그런 자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전통 스튜디오와 OTT의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떻게 더 치열해질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재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평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곳곳에 빗길입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속도로 퇴근 정체 덜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과 오산에서 각각 2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기흥동탄에서 수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성남 요금소 부근과 서하남에서 각각 막히고요. 더 가서는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가량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기름에서 정릉 그리고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 쪽으로 제속도 못 내는데요. 홍제램프 지나서는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쪽 전 구간 밀리고요. 여의도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25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가 서울대 의대 네.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진행하고 집단 행동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이런저런 방안들 좀 네.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직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겸직 해제라든지 네.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교수 활동만 하거나 여러 가지 결국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18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결국에 이제 총회를 거쳐서 네. 릴레이 사직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늦게 좀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이제 전국 의대 교수들도 좀 집단 행동 조짐을 잇따라서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 저녁에 일단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축으로 해서 이제 16개 의대 교수 협의회가 이제 비대위원장들이 좀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좀 향후 대응 방안 좀 논의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비롯해서 지금 가톨릭대, 또 중앙대, 단국대 의대까지 해서 이 교수 협의회들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 교수분들까지 현장 떠나면 참 영향이 더 커지겠습니다. 걱정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정부에서도 교수들 역시 이제 의료 현장 떠나면 전공의들한테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이 근거가 돼서 이 행정명령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의대 교수들 요구 사항이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제 오늘 저희 국회에서. 근데 일단 요구한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표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이 협의체 통해서 의대 증원 논의를 제대로 다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원 규모 자체는 지금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1년 뒤에 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정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협회도 사실 이제 이 증원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거랑 지금 이제 교수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의사협회는 증원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협회 이제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전제로 깔자. 대신 이게 몇 명을 늘리는 게 맞는 건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보건의료 지표도 제3기관 통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실제로 의사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 건지, 얼마나 더 많아져야 되는 건지, 그럼 매년 얼마나 늘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먼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협과 교수협 비대는 또 사뭇 좀 다르네요. 의협은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논의의 이제 이 논의점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교수들의 요구 사항은 이 강대강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이 의대생들, 의협, 정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목적이 좀 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두에게 일단 한 발 양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금
피해와 시름이 깊어지는 거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일 맞습니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의대생하고 전공의들한테도 일단은 정부랑 의협이 이제 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를 하면은 그때는 좀 전원 복귀해줘라. 이제 더 이상의 의료 공보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정부의 태도인데 정부가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이라는 숫자를 좀 재검토하지 않겠다. 뭐 재검토하자는 주장 자체가 증원 입장에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협의체 구성까지 좀 이야기가 진전이 될 수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뭐 정부 입장도 방침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공의들도 뭐 여전히 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요지부동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의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 브리핑을 좀 보니까요. 조규용 장관이 어제 전공의들하고 비공개로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이제 만난 이 전공의들이라는 게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을 만난 건지 아니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을 만난 건지도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하고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회동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좀 이제 정부가 지금 완강한 태도를 좀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주된 목적은 중원 규모에 대해서는 좀 양보할 수 없지만 뭐 필수 의료라든지 뭐 의료진 처우 문제를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설득 작업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미 좀 약속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가령 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뭐 전환을 한다라든지 뭐 전공의 업무 부담 좀 완화해 주는 거, 뭐 장기 고용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일단 좀 현장으로 돌아와라. 이런 설득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정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이제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을 좀 떠나는 상황에서 지금 의사협회와 좀 다르게 교수협 비대위는 조금 더 중재된 안을 마련해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비공개로 전공의들 만나는 과정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학님 갑과 갑 전쟁 중에 국민은 슈퍼 을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교수들까지 좀 집단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경고등이 좀 들어온 것 같고 걱정은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가 보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가 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단 어제 외신을 통해서 이제 올 초에 백원순이라는 이름의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이제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이런 사실이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된 거예요. 외신에서. 근데 이제 이 백 씨가 누구냐? 뭐 이제 이게 오늘 또 이제 우리 국내 매체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구출하는 활동을 하는 선교사다. 이런 사실이 일단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이 미국의 이제 타스 통신에서 또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첩 혐의가 있는 어떤 점에서 이제 간첩 혐의가 있다고 좀 이 체포가 됐느냐. 자신이 작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국가기밀 정보를 수집했다. 그런데 이 소식통의 얘기를 보면은 이 메신저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은 점도 이 정부기관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스 통신 하면은 러시아의 또 관영 매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뭐 어디 근거나 신빙성 있는 내용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 받으면 최대 20년 징역형까지 이 구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 씨 관련 형사 사건 자료는 좀 1급 기밀로 분류돼서 혐의 관련 세부 내용 좀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타스 통신 통해서 좀 일부 좀 이 혐의점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현지 매체 좀 보도 내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제 정부로서는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좀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또 전했어요. 또 하나가
어쨌든 현지 공간에서는 우리 국민이니까 체포 그렇죠. 사실을 인지를 네. 했고 그때부터는 필요한 영사 조력도 하고 있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백 씨가 체포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원래는 사전에 아마 통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그 전까지 이제 백씨 체포 사실 알리고 있지 않다가 지난달 말에 문서로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점은 지금 이제 한러 관계가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워낙에 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뭐 서방이 이제 계속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비우호국 지정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지니까 상당히 이제 해결이 난망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백씨 석방이 늦어지거나 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럴 때 사실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나 양국 관계가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간첩 혐의로 우리 국민이 이제 체포된 건 처음이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백 씨 네. 이외에도 이런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되는 사례들이 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예. 현지에서 이제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지금 기자도 한 명 체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반 게르시코비치라는 기자인데요. 아, 미국 기자. 심지어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구금돼 있는지. 예, 근데 예. 역시나 간첩 혐의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그런 외국인 체포 이제 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외국에 수감된 자국민을 이제 석방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네. 이 외국인을 집중 체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근데 게르시코비치 제가 아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 수감 중인 러시아인 포로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이게 또 한국인이 체포된 건 이 혐의로 처음이고 네. 또 이 전쟁 상황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러 관계까지 좀 고려해서 외교적인 채널을 많이 좀 가동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인데요. 네. 검찰이 어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네요. 네. 예. 가뜩이나 이제 주민들 불안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었는데 네. 조두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제 아동 강간상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받았고 형 다 이제 맞춰서 2020년 12월에 출소를 했는데 역시 전자장치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관련법에 따라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 초에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렇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주거지를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가지 시에도 불응했다. 그래서 이 점을 들어서 이제 검찰이 1년 징역 1년 구형을 한 건데요. 네. 어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서 이제 조두순이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이제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 수급자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벌금 낼 돈도 없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조 씨 변호인도 우발적으로 이탈해서 바로 복귀한 점을 좀 참작해달라. 이렇게 좀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관련 선고 공판 오는 20일에 열리는데 이때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봤죠. 기자들도 그렇고 네. 수사 당국도 그렇고 대체 왜 나갔냐 했더니 뭐 아내랑 다퉈서 순간적으로 뭐 네. 화가 나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들어가라고 해도 뭐 안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네. 들어갔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이후에 네. 출소를 해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왜 내렸겠습니까? 근데 이탈한 이유가 아내랑 다퉈서 홧김에 그런 것은 선처랄까요? 그런 것보다도 애초에 이런 그 제한을 왜 뒀는지를 조두순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홍해에서도 후티 반군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합군이 후티 반군의 드론을 격추시키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 또 홍해가 어떤 중요성이 있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로 후티가 홍해를 그야말로 좀 장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홍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이거는 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역로,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일까요? 후티가 장악을 했다 그러면 네. 그 주변 나라들이 좀 섭섭할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 스피르오버라 그래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 네.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분쟁이 지금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이제 분쟁으로 간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라크, 시리아를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든가. 근데 지금 홍해를 왜 특별히 이렇게 중시하고, 그러게요. 그쪽 지역과 달리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느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홍해라는 곳, 네. 우리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우리가 소탕작전 지금도 가 있잖아요. 청해부대가. 네. 이 홍해라는 곳이 세계 교역량, 세계 그 해상 교역로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네. 그 위쪽에 홍해 북쪽에 이제 거기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좁은 바다잖아요. 네. 그 북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죠. 이집트가 관할하는. 여기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된 이래로 세계 무역과 연결해 여기가 한마디로 그냥 핵심 통로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해상 무역의 경우는 한 15% 정도가 홍해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15%. 예, 그리고 네. 세계 해적 케이블의 경우는 한 17%. 근데 특히 이제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를 잇는 거고, 이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데이터 25%가 이 해적 케이블로 지나간대요. 네. 예, 근데 홍해가 수심이 얕아서 예. 이 해적 케이블이 작은 공격에도 손상되기가 쉽고, 뭐 그런 취약점 때문에 최근에 단절 사고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2000년대 우리 많이 들었던 소말리아 해적 문제, 이제 거기에다가 예멘이란 나라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 네네. 거기에 후티 반군이 가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정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성과 네. 더해서 이제 홍해의 전략적인 중요성, 예. 또 경제적인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향력 강화라든가 이제 군사와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한데 묶인 요충지 중에 요충지. 예. 세계 해상 무역의 15% 정도를 통과하는 예. 그런 홍해라는 곳의 의미를 한번 잠깐 짚어봤고요. 후티가 지금 홍해를 아까 장악은 좀 과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이렇게 점령이랄까요? 하여튼 장악하고 있는 상황, 장악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이게 후티라는 조직이 사실 그 예멘, 경제적으로 예멘은 세계 최빈국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원래 이 종교 지도자 알후티라는 사람 이름을 딴 조직인데, 네. 원래는 그냥 지방 부족들의 투쟁 단체였었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후티가 장악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커지냐? 그러게요.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예멘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후티가 일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쪽에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홍해가 있어요. 네. 그럼 동쪽에, 네. 예멘 아라비아 반도 동쪽엔 어디가 있느냐? 걸프가 있죠. 예, 예. 우리 역시 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이 페르시아만 걸프, 여기로 이어진 들어가는 좁은 골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우리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 또 이제 청해부대 조금 파견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후티가 있는 지역, 출몰하는 지역에 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가 있는 것이고, 동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한국은 교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네네. 또 우리는 세계적인 에너지 수입 대국이죠. 그렇죠. 이 양쪽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티가 우리나라한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에서 중요한 거점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장악까지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약간의 분란만 일으켜도 그렇게 해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위치 자체를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 네온 프로젝트 있죠. 바로 그 근처에 있잖아요. 만약에 후티가 조금이라도 준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전쟁이 꼭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어도 총 쏘고 뭐 수류탄 떨어지고 이런 데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안 요인이 생긴다면 사우디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거를 경계를 하겠죠. 사실 오래전부터 이 홍해 지역에 홍해 경제특구라든가 홍해 경제권을 살리자라는 거는 그 근처에 뭐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살려보자라는 얘기는 너무 오래됐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게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홍해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티는 그 약한 고리를 노려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반감을 표출하고 서방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요 목에 장악까지 않아도 혈자리를 꽉 그렇죠.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홍해 예멘 해안에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격퇴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한마디로 드론을 쏘아 그 후티의 드론들을 격추를 한 거예요. 이건 지금 뭐 그 9일부터 뭐 10일 계속해서 뭐 최소 뭐 수십 대 그 무인항공기 그러니까 그 후티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26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후티 반군이 그 전에 뭐 미군 상선하고 미군의 구축함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했다. 이렇게 미국은 밝히고 있고 뭐 영국도 뭐 해군 프리기탄 보내서 그 후티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제 후티가 지금 이 홍해와 그다음에 아덴만 여기서 공격을 시작한 게 예전에도 좀 했었지만 이제 공격을 본격화한 게 작년 11월인데 작년 10월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이것을 뭐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다라고 후티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미국과 뭐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미형 연합군이 이렇게 많이 나선 거는. 그 전에 그 후티 반군이 그 트루 컨피던스라는 이 그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문제 여기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인 2명하고 베트남인 1명 이렇게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3명의 선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영구 연합군이 나섰던 거죠. 지금 미영 연합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유럽이 이 홍해 안보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참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합동공격, 미영 합동공격하고 별개로 미국과 영국군은 원래 하도 합동으로 많이 묶여 있으니까 뭐. 근데 프랑스도 이번에 사실은 후티 반군을 별도로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아덴만에서 이제 화물선을 겨냥한 공격을 막겠다. 그러면서 역시 후티 드론들을 격추를 했는데 이때 요 작전 자체에서 프랑스군의 임무는 이제 그 후티 미사일이 피격됐던 그 트루 컨피던스 호를 이제 인양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한다는 그런 명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지난달부터 유럽연합이 그 인도양 북서부 이 아덴만 일대 비롯해서 이 홍해 쪽에 독자적인 해군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의 그러니까 예멘 내륙 시설도 1차로 공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유럽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과 미국은 뭐 묶여서 가는 거고 별도로 유럽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티 반군에 대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서 유럽연합이 분리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후티 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뭔 거예요? 뭐 예멘 정부의 전복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후티 문제는 이 홍해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 홍해나 호르무즈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것만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예멘의 내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 문제라고. 2011년에 뭐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그때 예멘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네. 그 다음에 한동안 반정부 세력이었던 후티도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조직 중에 하나가 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집권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티가 다시 싸우면서 반군이 됐는데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예멘의 내부 문제고 세계에 뭐 이렇게 큰 영향 안 미칠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 2015년에 후티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데 아무래도 손을 봐줘야겠다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네. 근데 작전이 군사적으로도 형편없었고 그다음에 예멘에 엄청난 인도적인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네. 이제 숨지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 여파로 벌어졌던 것이 이제 한국에까지 예멘 난민이 들어왔던 거. 그렇죠. 결국 사우디의 잘못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예멘 내부의 후티 반군이라는 건 사실 군사적으로 뭐 예멘도 가난한 나라고 네네네. 거기 뭐 무기가 뭐 마땅한 게 있었겠으며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우디가 이것을 국제전화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란 지원도 더 많이 들어가고 네네. 일종의 대리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후티는 그다음에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아마도 후티가 한 것으로 보이는 이제 사우디의 뭐 석유 회사 쪽에 대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회사 쪽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점점 더 국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란이 지원을 후티 반군에 하는 건 맞나요? 진짜인가요? 그 후티가 이거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에 미국과 사우디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건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후티라는 조직이 그 사막의 반군 조직이 이렇게 그런 정도의 군사력을 사실 갖기가 힘들고 네.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 뭐 초고 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네. 드론 기술도 결국 이란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거에 그 후티 반군이 어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연합 쪽에 네. 그쪽에 이제 전쟁할 때 정보를 얻는 거 이런 것들도 이란이 홍해 정보함을 띄워가지고 뭐 정보를 수집해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뭐 그 이란의 화물선을 개조한 정보함 이런 것들 후티가 활용하기도 하고 2022년에는 아예 후티가 예멘의 자기네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군사 퍼레이드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이란제 미사일들 뭐 사거리 뭐 300km까지 가는 이런 칼리파스라든가 이런 미사일까지 아예 공개를 하고 이렇게 과시를 했습니다. 지금 뭐 홍해에서의 어떤 중동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도 이 지역에 거점을 마련했어요. 이 홍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좁은 바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동과도 연결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중동이랑 접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로이면서 또 한쪽에 서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소말리아 해적 그 소말리아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홍해를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뾰족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소말리아 일대를 뭐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 부근에 지부티라는 지부티.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도 이름도 지부티고 거의 도시국가 수준의 그렇죠.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거의 뭐 좀 이렇게 군사적으로 팽창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의 군사 기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군이 일단 2017년에 그 지부티에 해외 기지를 열었거든요. 네네. 그때 중국이 그 중국 밖에 연 최초의 기지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어요. 중국은 그냥 보급시설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아니다. 이것은 뭐 인민해방군 함대 기지로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는 이 홍해를 끼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 수단. 여기를 공략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많이 얘기가 됐던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이라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바그너 그룹 수장이 이제 의문에 죽음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서 이 수단을 공략을 해왔고 그래서 포투산이라는 항구에 러시아가 또 군사기지를 짓는 협상을 해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수단에 또 내전이 벌어지면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유럽도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는 이제 인도양 남서부에
여전히 식민지처럼 갖고 있는 몇 개의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곳 해외 영토를 이제 그런데 이제 안보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역시 또 지부티 합동기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전에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이 일부가 잠깐이지만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 지역 문제만 나오면 항상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탈리아도 이제 지부티에 2013년부터 또 뭐 크진 않아도 군사기지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 지부티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신생국인데 지금 홍해 일대를 노리는 뭐 세계 여러 국가들의 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유럽, 미국, 영국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대에 있는 지역, 그리고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홍해에 또 기지를 두고 있고 거기에 또 지부티까지 껴있고 수단,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이 홍해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남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좀 행동에 나서는 게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그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나서는데 우리도 가서 군사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거는 좀 그런데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파병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평화 유지 임무라든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재건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사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예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엔의 국제 평화 그 지원단에서 각국에 많이 나가 있죠. 남수단 이런 데도 나가 있었고 뭐 레바논 이런 데도 뭐 동팀으로도 가 있었었고. 근데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전투 부대를 파병한 적은 없어요. 네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파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전투 부대가 아니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네. 결국 남의 전쟁으로 우리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무역이라든가 에너지 수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건 몰라요. 우리는 뭐 그런 파병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장사만 할래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좀 이렇게 책임 있는 플레이어 같은 이런 행동을 보여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런 청해부대 그 아덴만의 여명인가 그런 작전도 하고 이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해상 안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도 분명히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고민은 해야겠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0232님, 최고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방송 뉴스레터 K 영업 뛰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롱런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바비의 OST입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부른 What Was I Made For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